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찬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어떤 분이 웜의 신박에 대한 최근에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 여기서 웜에 이런 채널이 있었다니 신박하네. 그래서 웜의 신박인가 하셨는데 맞습니다. 옛날에 왔다 장보리 해서 그 장보리 씨가 사투리를 아주 구수하게 웜에 뭐 이런 말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 별명을 제가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옛날부터 약간 이렇게 네이밍하는 거에 대한 약간 재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도 어떻게 보면 신문을 읽는다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에 좀 어렵기도 하고 용어가 낯설다 보니까 특히나 이 경제 용어나 이런 거는 더더욱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경제신문을 딱 봤을 때 그 느낌을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그 의학신문 뭐 요런 거에 제약업계에서 나오는 무슨 신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보면 앞으로 제약바이오에서 어떤 이 이벤트들이 있을지 알겠구나 해서 그걸 좀 보려고 했더니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면 배경 지식이라든지 그 용어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루인가 이틀 보다가 결국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처음에 특히나 경제 주식 투자와 뭐 부동산까지 있고 다 연관해서 익숙해지는 그 처음에 한 석 달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재밌고 유익하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좀 접근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제목부터가 좀 재밌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웜의 신박을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웜의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 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화자찬 좀 했고요. 자, 어제 마지막에 삼천포 얘기 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사옥의 저주입니다. 예. 어떤 분이 바르바도스 코리아, 발바도스 코리아라고 아이디어가 돼 있으신 분인데 사실 현대차의 사옥이 55동짜리가 2개가 지어지고 나머지 4개 동이 올라가고 했을 때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롯데타워 지어지고 나서 롯데그룹주가 엄청나게 빠졌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사옥의 저주, 사옥만 지으면 희한하게 그런 징크스. 예. 현대차가 이번에도 그런 징크스에 빠질까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 얘기하려다가 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랬었는데 아무튼 주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패턴이나 징크스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뭐 꼭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하도 이렇게 이제 확률 패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대차 사옥이 다 지어졌을 때 오픈할 때 그때부터 현대차 주식은 한 2년 동안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 기사를 또 읽으면서 이것저것 또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어제 그 삼성전자 새로운 반도체 새로운 수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CEO 밸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처럼 큰 시스템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런저런 목소리가 저희 업계에서도 이번에 이 반도체 수장으로 교체되기 전에 경계현 사장님에 대한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들은 게 있고요. 일단 요 기사부터 읽으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 메모리 부장 시절 영업이익을 3배 늘리셨군요. SDI에서는 60세 룰 깨고 배터리 정상화, 수뇌부 신뢰 등에 없고 소방수로 투입이 됐다. 인사발령 첫날부터 이딴 회의 소집.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젠걸음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사진이 나오는데요. 되게 후덕하게 생기셨습니다. 되게 인상이 좋으십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21일 삼성전자의 깜짝 인사 소식으로 하루 종일 술렁이었다. 이번 인사는 삼성 내부에서도 최고위 수뇌부 몇 명을 제외하면 미리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속전속결로 단행된 것으로 전해졌고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에서 1, 2개월 조기 인사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한 해 경영 목표를 두고 총력전에 나서야 할 타이밍에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면서 삼성에서 부회장급 올드보이가 사업부로 귀환한 것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이 그동안의 인사 관례를 스스로 깰 정도로 위기의식이 컸다는 얘기다. 삼성의 최대 약점은 AI 시대의 핵심 제품으로 통하는 HBM인데 HBM은 D램을 시루떡처럼 쌓아 만드는 메모리로 데이터 처리 속도가 기존 제품보다 월등히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문제는 삼성이 HBM 대응에 실기하면서 경쟁 업체에 주도권을 내줬다는 점이고 삼성은 이건희 선대 회장 시절 메모리 1위에 올라선 뒤 최첨단 기술력과 물량 공세, 치킨 게임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앞세워서 메모리 왕자를 흔들림 없이 지켜왔죠. 그러나 HBM의 등장 이후 경쟁자인 SK 하이닉스가 미국 엔비디아와 사실상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1위를 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격차가 벌어졌고 삼성은 엔비디아와 5세대 HBM 공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도 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2주 전에 삼성전자 주가가 또 빠질 때 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또 통과 못했다. 뭐 이런 루머가 돌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장이 교체된 거 보면 좀 전에 기사에도 나오지만 위기의식이 컸다는 얘기다 라는 것처럼 실제 이래저래 루머로 들리는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다 사실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자, 밑에 계속 나오네요. 보니까 삼성은 엔비디아와 5세대 HBM 공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이 부분은 방금 읽었고요. 자, D램 시장에서도 아성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요. 자,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삼성의 D램 시장 점유율이 38.9%로 하이닉스가 34.3% 그리고 마이크론이 22.8%로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했고요. 4분기 들어서 이게 지난해 3분기 기준입니다. 4분기 들어서 삼성이 점유율을 45.5%까지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점점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예전과 같은 단독 질주는 힘들어졌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깜짝 놀랐네요. 지난해 3분기 기준에 38.9였고 지난해 3분기만 하더라도 뭐 반도체 업계 완전히 보릿고개였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네요.
자, 시장 2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파운드리도 올 하반기부터 미국 인텔과 중국 업체의 본격적인 추격에 맞서야 하는 형편이고,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등판한 구원투수가 바로 전영현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이다. 그는 한양대 전자공학과 나오셨군요. 우리나라에서 한양공대 하면 옛날부터 그죠? 저희 형님 세대들, 우리 전 회장님, 전 부회장님 세대는 한양공대, 뭐 지금도 지금도 되게 좋은 학교이지만 옛날에 저희 때는 이 한양공대 나오신 분들이 우리 전산업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한양대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카이스트에서 전기전자공학 석박사를 받으셨군요. 2000년 삼성에 합류한 뒤 설계팀장, 디램 개발 실장, 메모리 사업 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요. 메모리 사업 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20나노미터 이하 공정 개발을 주도하면서 2012년 4조 원대로 떨어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을 사장 마지막 해인 2016년에는 13조 6천억 원으로 회복시켜 놓기도 했다. 이때 2011년도 그때 하이닉스가 2011년도 11월 달인가에 SK텔레콤이 하이닉스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고, 그러면서 2012년도에 SK 하이닉스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정도로 2010년, 11년 요때가 치킨 게임의 마지막 이 국면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때였고요. 2013년에 그때도 이제 하이닉스가 HBM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13, 14, 15년도에 반도체 랠리가 왔었는데요. 그때도 삼성전자 주가가 하이닉스만큼 강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11년, 12년, 13년 요때 갤럭시 S랑 갤럭시 노트 그 무선 사업부 때문에 요즘은 MX죠. 그 핸드폰 사업부가 잘 되면서 그때 주가가 미리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13에서 14, 15년도에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주가는 안 좋았어요. 주가는 3년 연속 음봉이 났습니다. 13, 14, 15. 그리고 16년부터 주가가 40%씩 16년, 17년 44, 45 뭐 이런 식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래서 12년도에 들어가셔서 16년도 오히려 17, 18년도에 반도체가 완전히 불을 뿜을 때 그 딱 직전에 그만두고 옮기셨군요. 자, 반도체 전문가인 그가 2017년에는 배터리 사업을 하는 SDI로 옮긴 배경에도 그룹 수뇌부에 강력한 신뢰가 있었다는 게 삼성 내부의 평가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 CEO가 이렇게 잘해놓은 뭐야. 그 다음 CEO가 왔을 때 그 전에 계셨던 분들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효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때 아주 내실을 잘 다져놨기 때문에 16년에서 17년, 18년도에 반도체 랠리가 왔을 때 크게 돈을, 그때 2018년도에 58조 8천억 벌었고요. 2017년도에도 50조 이상 영업이익 벌었습니다. 작년에 그 엔비디아가 한 44조인가 벌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총이 3천조가 넘어갔는데 그 정도로 삼성이 2017년, 18년도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자,
2017년 3월 조남성 전 삼성 SDI 대표가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자 이 전 부회장에게 배터리 사업 정상화라는 특명이 주어지면서 주 전공을 바꿨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에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속 등의 여파로 임원 인사를 5월까지 미루고 있었으나 전 부회장만 정식 인사 전 별도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었네요.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고 삼성이 계열사 인사에서 유지해 오던 일명 60세 룰, 60세가 넘은 임원은 이선으로 후퇴하는 그런 룰이 있군요. 이 60세 룰을 최초로 깬 것도 전 부회장의 2020년 두 번째 임기였다고 합니다. 자, 삼성의 한 관계자는 사장 시절 사무실 칸막이를 없애거나 임직원들과 어울려 등산을 다닐 정도로 화끈한 소통왕이지만 기술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정도로 집요한 성격도 갖췄다면서 회사 내부의 업무 기강을 다잡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 부회장은 인사 첫날부터 내부 회의를 소집하는 등 곧바로 업무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인사 발령이 나 여러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통화를 한번 하셨군요. 자, DS 부문장에서 미래사업기획단으로 물러난 경계현 사장과 전 부회장의 업무 스타일이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경 사장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삼성의 미래사업 발굴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안 그래도 축구에 가면 삼성전자 다니는 후배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분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화끈한 소통왕이면서 기술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정도로 집요한 성격. 네, 굉장히 약간 이 대단한 승부사적인 기질을 갖고 있으면서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군요. 제가 제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왜냐하면 이 최근의 100년이 과거의 뭐 1000년보다도 훨씬 더 우리 인류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빛의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저는 아무리 똑똑한 천재가 이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팀워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제가 그나마 어느 정도 이제 자부심을 가지는 것도 여의도에서 우리 회사만한 팀워크를 가진 회사가 있을까? 네,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좀 자부심은 있거든요. 굉장히 이 소통을 하기 원활하도록 소통이 원활하도록 여러 가지 저희 시스템을 좀 갖고 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화끈한 소통왕이고 기술에 있어서는 절대 2등에 만족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팔로가 막힌 중국산 철강 밀어내기 수출로 한국 시장 왜곡 우려. 근데 갑자기 그 60세 룰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원칙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조직을 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딱 60세 룰을 해놓고 계속 밑에서 이제 좀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런 제도는 좋은데 갑자기 사티아 나델라가 몇 년생일까? 사티아 나델라가
지금 딱 65세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예, 67년생이십니다. 67년생이니까 만으로만 하더라도 67세시다, 그죠? 그래서 2014년에 그때 2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되셨잖아요. 그 CEO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네, CEO를 하고 계시니까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60세 룰 때문에 사티아 나델라를 60세에 물러나라 하고 다른 CEO를 선정해 했다고 하면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67년 8월 19일 이재용 회장님이 68년생 아닙니까? 예, 68년 6월 23일. 네. 1년밖에 차이 안 난다, 그죠? 근데 외모로는 보면 이재용 회장이, 사티아 나델라보다는 좀 더 젊어 보이기도 하네요. 이재용 하니까 밑에 아나운서 이재용 아나운서부터 뭐 많이 뜹니다. 네. 그래서 그 60세 룰이 있더라도,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은 계속 회사에서 계속 경영을 좀 맡겨서 그죠? 리더십을 발휘하시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팀 쿡은 나이가 어떻게 되나 또. 팀 쿡도 60세 넘으셨잖아요. 팀 쿡도 한 63세 정도 되시지 않을까. 아유, 제가 완전 잘못 알았네요. 팀 쿡 1960년생이십니다. 60년. 60년 11월생이시네요. 와. 잠깐만요. 제가 그 나이 계산을 잘못했네요. 아까 67년생이니까 그렇네. 67년생이면 저랑도 나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그걸 나이 계산을 잘못했네요. 네, 1960년생이 지금 64세 만으로 딱 64세시고 그리고 사티아 나델라가 67년생이시니까 실질적으로 57세시다 그죠? 아유, 아까 완전히 이거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팀 쿡이 지금 65세고 팀 쿡을 생각하면서 최근에는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워런 버핏은 오히려 팀 쿡이 CEO는 이미 뭐 2011년부터 맡기는 했었지만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을 때 14년이었나요?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야 애플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 이제 투자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스티브 잡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팀쿡 체제에서 워런 버핏이 주식을 오히려 사모았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내 생각이 다 이렇게 맞지는 않구나. 네, 그런 생각을 또 했었는데 스티브 잡스 사망은 또 2011년입니다. 11년 사망하고 팀쿡이 CEO가 됐군요. 야, 이렇게 오래됐나요? 하도 스티브 잡스의 옛날 명언이라든지 그런 영상을 자주 보다 보니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느낌이 나는데 2011년 10월? 이거는 날짜가 정확하게 맞나요? 왜냐하면 갤럭시 노트가 나왔던 게 2011년 10월이거든요. 갤럭시 노트가 나왔을 때 스티브 잡스가 그거 너무 커가지고 손에도 잘 잡히지 않을 건데 그러면서 약간 혹평을 하셨었거든요. 11년 10월 5일 돌아가신 게 맞긴 하네. 네. 자, 그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팔로가 막힌 중국산 철강 밀어내기 수출로 한국 시장 왜곡 우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올해 내내 이 중국하고 미국의 여러 가지 관세 정책, 무역 분쟁 이런 거에 시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기사들을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가 보통 선을 넘지 말라. 그 선이 저는 주식시장에서는 그 임계치를 늘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툭툭툭툭 때려가지고는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근데 세게 빡 때렸을 때 임계치를 딱 넘었을 때 하고 반응을 하듯이 저는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각종 호재, 악재가 늘 상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보면 조그만 호재에 너무 열광하고 조그만 악재에 너무 공포심을 가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임계치에 대한 개념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게 주식시장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임계치를 건드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가. 네,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미중 무역 분쟁 갈등 관련된 걸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미중 관세 전쟁 업종별로 명암이 있습니다. 명암. 자, 국내 업계는 대미 수출 쿼터를 꽉 채워 공급 물량 제한 탓에 판매 확대 요원하고 중국 올해만 1억 톤 쏟아낼 전망이다. 국내 업체들도 반등핑 조사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오히려 판로를 잃은 값싼 중국산 철강이 한국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러겠네요. 미국으로 판로가 막히면 관세 장벽이 없는 한국으로 또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네요. 최근 중국은 자국 내에서 소화하지 못한 철강 재고를 저가로 수출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 물량만 1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을 막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14일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기존에 7.5%였는데 25%로 3배 이상 높였습니다. 언뜻 보면 이번 조치로 한국 철강 업계는 중국산 철강을 대체하면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한국은 2018년부터 대미 철강 수출에 쿼터 공급 물량 제한을 적용받고 있어서 이 쿼터를 넘어서 팔 수가 없군요.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좋은 걸 하나 알았다, 그죠? 반사 이익을 누리기 어려운 구조고 현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은 연 263만 톤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미 할당받은 쿼터를 꽉 채워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국내 철강업계에서 쿼터 관련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대미 수출 확대는 제한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조치로 미국 시장을 잃은 중국이 한국으로 밀어내기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안 그래도 중국의 저가 공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국내 철강 업계가 받을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동안 중국 철강 업계는 대부분 자국 내에서 물량을 소화했지만 최근 부동산 위기로 건설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을 늘리고 있고요.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철강 수출 물량은 2020년에 5,372만 톤에서 지난해 9,120만 톤으로 70%가량 증가했다. 근데 이런 데이터 볼 때마다 항상 이 베이스를 어디다 두느냐. 근데 2020년이면 코로나 때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2019년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하면 좋은데 얼마나 늘었다 이런 걸 갖다가 좀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기준선을 2020년 2020년으로 하면 그 전해 얼마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0년 대비해서 70%가량 늘었다. 네, 요거는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0년 대비는 그렇게 늘었지만 19년 대비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자, 올해 1분기에도 약 2,600만 톤을 수출하며 올해만 연간 1억 톤 이상의 중국산 철강이 전 세계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 기간 한국으로 유입된 중국산 철강도 크게 늘었는데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제 수입 물량은 지난해 873만 톤으로 전년 대비해서 29.3% 증가했네요. 올해 1분기에도 228만 톤이 들어와서 전체 수입량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중국산 철강이 국내 시중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매되다 보니 국내 업체들의 철강 판매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인데 실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업계는 특히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국들이 중국산 철강의 보호무역 조치를 시사하면서 국내에 미칠 반사작용을 우려하고 있는데 최근 칠레는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최대 33.5%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브라질, 베트남, 영국 등도 중국산 철강제 덤핑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네. 근데 칠레가 이렇게 반덤핑 관세를 철강에다가 부과하면 중국은 또 그래? 그러면 칠레산 와인 수입하는 거 관세 올려버려 뭐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나라가 아마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이에 국내 업체들도 정부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는데 자,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반덤핑 제소를 하기로 가닥을 잡고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후판 유통가는 톤당 약 100만 원대지만 중국산은 80만 원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후려치면서 국내 가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철강업계 한 관계자가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식하면서 이 명암에서 뭐가 명이고 뭐가 암인지 조선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좋겠죠. 예. 21년도, 21년, 22년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그때 그 전에 이 저가 수주했던 게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고가 수주했던 물량을 지금 건조하고 있는데 이 후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자재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그죠?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러면 이 국내 철강업계는 반덤핑 조사를 해서 관세 올려주세요 뭐 하겠지만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또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기사 계속 이쪽 관련된 기사 오늘은 좀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레거시 반도체까지 칩워 장비 수출에도 악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국내 반도체 업계가 중국산 구형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서 불확실성 가중 측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둔 전자와 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력 생산 제품이 첨단 반도체인 만큼 직격타를 입지는 않겠지만 첨단 반도체만큼 여기 약간 오타가 있네. 타격을 입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보복 대응이나 장비 수출 면에서 영향을 완전히 비켜낼 수는 없어서다고 하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구형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까지 14일 날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50%까지 올렸군요. 구형 반도체에 대해서. 올린 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이에 따른 현지 공급망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네, 근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물량은 거의
그냥 중국에서도 충분히 다 소화될 수 있지 않나요? 자, 연원호 대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중국이 저가 전략을 기반으로 범용 반도체 시장을 독점적으로 가져가려는 전략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면서 1차적으로는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중국의 독점 전략에 제동을 걸려는 사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구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걸 관세를 올려가지고 막아버리면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범용 반도체 국가별 점유율 추정치라고 표가 나오는데요. 중국이 29에서 33%, 23년이 29%고요. 27년이 33%. 대만이 지금 49에서 27년 되면 42. 미국이 6에서 5. 한국은 4에서 4로 되네요, 보니까. 자,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둔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의 경우 일정 수준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가 타격을 받군요. 중국의 범용 반도체 제조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되면 장비 수요가 줄어드는 연쇄 타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한 반도체 장비 업체 관계자는 미국의 레거시 반도체 규제는 관세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으로 향하는 장비와 기술 수출을 틀어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시장으로 둔 기업들은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고요. 전자와 하이닉스 등 칩 제조사로서는 생산 품목이 중국 기업들과 크게 겹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 대응과 이로 인한 미중 갈등 정폭이 불러올 추가 피해가 우려 지점인데, 일례로 지난해 중국이 미국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원료 중 하나인 갈륨 수출을 통제하면서 국내 업체들에도 불똥이 튀었다. 미국의 제재 그물이 촘촘해질수록 간접적인 피해도 늘어나고 있고, 전자와 하이닉스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가 시작된 후에 중국 공장에 노후 반도체 장비를 팔지 않고 있고, 해당 장비들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 미정부 규제망에 걸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양사의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8인치 파운드리 등 일부 사업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DB 하이텍과 하이닉스의 자회사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키 파운드리 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의 저가 정책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동반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 팀장은 구형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가격으로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장을 교란하는 중국 업체들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이라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요 관련돼서 이번에는 전기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기사가 나옵니다. 저가 중국 전기차 미 진출 봉쇄 효과, 미래 불확실성 제거 호재. 자, 중국 전기차 미 판매에 거의 없지만 관세 인상으로 미래 진입을 미리 봉쇄하고, 배터리사도 LFP 제품 시간을 벌어 중국 의존도 높은 광물 소재 타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완성차 및 배터리 업계는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 미래 불안 요소가 제거됐다는 측면에서는 호재라는 반응인데,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미국 본토로 밀려 들어오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터리 부품과 소재 업체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아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국내 완성차 업체는 이번 관세 인상 조치로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고, 바이든 행정부는 14일 현행 25%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100%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관세 인상 조치가 현대차 그룹의 올해 미국 판매 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이고, 하지만 시계열을 길게 놓고 보면 호재인데, 값싼 전기차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교란해온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덤핑 판매 전략이 미국에서는 통하기 힘들어진 까닭이고, 이번 관세 인상 조치는 사실상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봉쇄하는 효과가 있고, 현대차 그룹이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는 저가의 중국산 전기차와의 경쟁을 피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임원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단기로는 미국에 판매 중인 중국 전기차가 없어 효과는 미비할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값싼 자동차가 앞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는 우리 기업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근데 이 관세 정책이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죠.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100% 관세를 때리는 건지는 그것도 사실은 불확실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LG엔솔, SK온, SDI 등 배터리 3사도 미국 정부의 조치를 호재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주로 현대차 그룹과 미국 유럽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중국 전기차 회사에 판매하는 배터리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율을 25%로 올려도 영향이 미미하다는 얘기고요. 오히려 이번 관세 인상으로 배터리 3사가 중저가 배터리 시장에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 등 3원계 배터리가 주력인 국내 배터리사는 일러야 내년 말에 LFP 배터리 양산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관세 인상 조치는 LFP 배터리가 주력인 중국 업체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국내 업체들이 양산 시점까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생산 비중이 높은 배터리 부품 및 소재 업체들은 긴장하는 분위기고요. 배터리 4대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에 대한 중국의 생산 점유율이 22년 기준으로 평균 71%로 집계가 됐는데, 음극재의 경우 한국의 생산 비중은 6%밖에 안 되네요.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보복성 정책을 쏟아내면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져서 국내 배터리 소재사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소재에 들어가는 광물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흑연은 2026년으로 관세 부과를 2년 유예했지만 그동안 대체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흑연은 중국이 전 세계 생산 점유율 7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지리 시간이었었나요, 그때? 양양에는 우리나라에 철이 많이 나고, 어디에는 흑연이 많이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외울 때 양양철 이렇게 외워가지고요. 양양에는 철이 많이 난다. 네. 그 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을 2배로 803억 들여서 공장 증설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즘 이 변압기가 계속 좋습니다. 보면
자, 부산 사업장 유휴 부지에다가 신축을 하네요. 조립장 등 전생 공정 갖춰. 글자가 하나 빠졌다 그죠? 전 생산 공정을 갖춰인 것 같은데. 자, LS 일렉트릭이 글로벌 송변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부산 사업장에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려냈군요. 회사는 증설을 통해서 북미 AI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쌓이는 수주 잔고에 대응한다는 계획이고요. LS 일렉트릭은 803억 원을 들여서 초고압 전력기기 핵심 생산 기지인 부산 사업장에다가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고 21일 공시했네요. 그러면 공장 증설해가지고 양산하는 데까지는 아마 내후년 초, 내년 말, 내후년 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투자 규모는 자기 자본의 4.7%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이 지금 1조 7천억이군요. 자, 회사는 부산 사업장 초고압 생산동 옆에 한 4,000평 규모의 유휴 부지에다가 공장을 신축하고 그나마 4,000평이나 되는 땅이 있었군요. 진공 건조 설비 2기를 동시에 증설하고요. 공사가 마무리되면 조립장과 시험실, 용접장 등 초고압 변압기 전 생산 공정을 갖추게 된다. 회사는 내년 9월까지 공장 증설을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연간 4천억 원 규모로 캐파를 늘릴 방침이다. 네, 내년 9월까지 증설 완료하네요. 자, LS 일렉트릭 부산 사업장은 연간 약 2천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을 보유해서 국내 시장에 대응해 왔고요. 다만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 증설 등으로 해외 수요가 폭증하면서 26년 물량까지 수주를 완료한 상태다. 와, 26년치까지 완료했군요. LS 일렉트릭의 수주 잔고 역시 2조 6천억 원에 육박을 하고요. 이에 힘입어서 회사는 지난해 매출 4조 2,300억, 영업이익은 3,249억 기록했네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매출이 25%, 영업이익은 73%나 폭증을 했군요. 회사는 올해 1분기에만 매출 1조, 작년 4조니까 1분기에 1조 나오고 영업이익이 937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분기 이익률이 되게 좋았네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9% 나왔다 그죠? 네, 작년 전체적으로 보면 8%, 48이 30이니까 한 8% 조금 안 되게 7.89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자, LS 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증설로 늘어날 생산 능력 이상의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며, 북미 민간 전력회사 신재생 시장에서 폭증하는 해외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특히 많다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차원의 투자로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전력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수주 확보를 다 했고 이런 경우에는 증설한 그 물량이 그대로 또 다 매출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살짝 또 LS 일렉트릭이 그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6조 4,200억이네요. 아까 자기 자본이 1조 7천억이라서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시총 자기 자본 대비 PBR 한 3배 정도 받을 수 있겠다 까지는 생각했는데 3일은 3, 7, 3, 20 지금 6조 4천억이나 되네요. 야, 최근에도 계속
신고가 났습니다. 올해 참 1월달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상황하고 시장의 수급을 좀 알면 좀 유리하다 했잖아요. 1, 2월 달에 그때 배당 차익 거래 물량이 나오면서 웬만한 주식 뭐 많이 빠졌었잖아요. 야, 그러고 나서 주가가 2월 달에 63,000원이었는데 21만 원가 있네요. 3배가 불과 한 석 달 만에 거의 주가가 3배가 올랐네요.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시총이 6조 4천억이 됐군요. 그러면 2월 달만 하더라도 시총이 2조였었다 그죠? PBR 한 1.2배 정도였었겠네요. 지금은 PBR이 3.68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연간 컨센서스가 지금 이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이익을 볼 거다. 수주라든지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추정을 해놨을 거기 때문에 작년에 당기순이 아까 영업이익은 3,200억 벌었는데 당기순이익은 2천억 정도 벌었었고요. 올해가 당기순이익이 2,500억, 내년이 3천억. 작년 대비해서 50% 증가하고 내후년 3,500억. 근데 너무 500억씩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적혀 있네요. 매출액이 작년에 4조 2천억, 올해 4조 4천억, 내년에도 4조 8천억, 내후년에 5조 2천억.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기사입니다. 항상 거의 5번째 기사 하고 나면 50분이 넘어가네요. 자, 마지막 기사, 커머스 사업 키우는 네이버 승부수는 도착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일 일요 배송 이후에 거래액 10% 늘었고요. 주요 기업들 자사몰 활용도 늘어서 쿠팡 이탈 고객 유입 여부에 관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커머스 사업 부문의 두 자릿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10% 이상 오히려 커머스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네이버가 배송 경쟁력을 바탕으로 승부수를 던졌고요. 특히 물류 솔루션인 도착 보장의 당일 일요 배송을 통해서 경쟁사 고객을 끌어들여서 이커머스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5일 당일 오전 11시까지 상품을 주문을 하며 오늘 도착을 보장하는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했군요. 그래요? 11시 전에 주문해서 오늘 도착을 하면 쿠팡 안 써도 되겠네요. 도착 보장 전체 상품 중에서 당일 배송이 가능한 제품은 50%나 되네요. 점진적으로 상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야, 이게 쿠팡의 로켓맨 없이도 이게 가능한가 보네요. 자, 동시에 네이버는 도착 보장 상품을 토요일에 주문해도 일요일에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일요 배송도 선보였고, 이로써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일주일 내내 배송이 가능하고, 현재 네이버는 두 서비스 모두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운영 중인데 내년에 전국으로 권역을 넓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네이버는 도착 보장을 비롯한 커머스 사업 성장을 통해서 실적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보관인데 특히 지난해 커머스 부문 매출이 41.4% 급증하며 네이버 연간 최대 매출을 견인한 가운데 올해도 성장성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커머스 부분이 41%나 증가한 거는 아마 포시마크 인수한 거가 이제 연결로 잡히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최수연 대표가 올해 2월 컨퍼런스 콜에서 국내 커머스 시장이 약 한 자릿수 중후반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네이버 커머스 부문은 올해 거래액과 매출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밑에 내용은 쭉 보시고요. 자, 특히 최근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원비를 인상하면서 고객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의 도착 보장 서비스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고 보니까 와우 멤버십 이거 쿠팡 멤버십 올랐다는 문자를 저도 보긴 했었는데 동의도 해주고. 자, 업계 한 관계자는 이커머스 기업들이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제조사들의 자유도와 유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쿠팡이 이용료를 대폭 올린 만큼 초기 이탈 고객을 네이버가 얼마나 끌어들이느냐가 이커머스 전쟁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뭐 자료들 보다 보니까 네이버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광고랑 또 이 검색 광고 다 하나가 1등이 그 광고비를 주는 1등이 하나가 쿠팡이고 하나가 테문과 알리익스프레스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커머스 사업에 대한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네이버가 잘 선전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